이번 시간에는 그 자유주의와 공과 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어떤 거 보면 대통령 앞으로 막 편지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겠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정도 검역은 좀 있어도 권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 얘기 말씀을 못 드리고 신문을 통해서 공개 광고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대통령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다. 최고 권력자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꼭 권력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국가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대통령에게 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 국가의 대표니까 국가에다가 편지를 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이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 참 많죠. 그리고 특히 뭐 과거 정부 때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뭐 이런 게 문제라고 고발 프로그램. 제일 끝에 가가지고 사회자가 멘토가 나오는데 그 멘토가 뭐예요? 이제 누가 나서야 할 때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누가 나서요?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개인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개인들이라든지 어떤 그룹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꼭 공공기관이 나서라는 겁니다. 사회도 사실은 막연한 얘기죠.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걸 보면 되게 공적 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가도 그렇고 교육이 잘 안 돌아가도 그렇고 뭐 모든 거에 다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뒤에는 결국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국가. 그러나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국가는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자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과 야기에서 잘린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항상 이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그 뒤에는 공과 사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과 사.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공은 국가를 의미하고 사는 뭘 의미하죠? 개인과 시민 사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건요,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국가에 제한된 국가. 치안을 하고, 국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간접 자본을 만나는, 이거 우리 뭐 흔히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나가서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담 스미스 이래의 자유주의 국가관입니다. 이거보다 더 국가가 조금 축소되게 보는 것이 로커, 그 다음에 또 더 나오게 되면 오늘날 노직이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기능을 대단히 축소적, 리미티드 거버먼트로 보는 거죠. 이와 달리 우리의 그 상식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전지전능한 국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국가 개념. 그리고 그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과 사라고 하는 구분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공은 동양 문화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어라든지 맹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전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있어요. 공은 의롭다. 그리고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건 군자다. 그 다음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인이다. 군자와 소인을 공자는 확연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맹자예요, 맹자. 맹자는 공과 사를 구분해가지고 공은 의하고 같은 위치로 놓고 사는 개인의 이익으로 놓고 그걸 악으로 봤습니다. 공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사는 언제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와 대비되는 공은 공평무사함,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 바른 일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자가 들어간 건 다 좋은 말이에요. 공정하게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공덕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공평한 도리나 당연한 이치를 의미하는 공도, 만인이 정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의미하는 공론,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리, 공익, 퍼블릭 구치라고 그러죠. 공평하고 올바른 거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다고 하는 말을 공명정리,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잖아요. 멸사봉공. 뭐 동양 고전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군자는 불의사해공, 군자는 불의사해공. 뭐 살을 하고 살을 버리고 다 공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공멸사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사견, 사당, 사론, 사부. 사부란 말은 간부라고 하는 말로 같은 거예요. 사악한 여자라는 뜻이죠. 사복, 사병, 뭐 사은, 사욕. 이게 사자가 들어가면 다 나쁜 거예요. 동양의 전통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공은 의와 상통하고 사는 이익과 상통한다는 겁니다. 사는 항상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리, 사욕, 이거는 공의의 대척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공평무사, 멸사봉 다 이거는 대립적인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그 기념관이 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요, 안중근 의사가 쓴 글씨를 큰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음각으로 새겼죠. 아마 그걸 크게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로움을 보면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하라.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견이사의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에 하나 잘린 거 딱 찍어놓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중근 의사는 살을 버리고 공을 택한 거죠. 이등방문을 쏴 죽인 게. 공자도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군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밝지만은 소인은 이로우냐 해로우냐를 따지는 데 밝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시키면서 의와 이를 대비시키고 공과 사를 대비시킨 겁니다. 맹자에도 이런 얘기가 나요. 양의 왕이 맹자를 만났을 때에 그 당시는 이제 뭐 순주전국 시대니까 이 철학자들일까 현명하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 의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공자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이제 맹자 얘기인데 맹자는 공자의 제자죠. 대단히 육아에서 떠받드는 철학자입니다. 양의 양이 맹자를 만났을 때에 양의 양이 이제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국정자문위원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는 천리를 멀도 않고 우리나라를 찾아주시니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로운 일이 있을까요? 라고 맹자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얘기한 거예요. 나라의 이로운 거. 이거는 뭐 오늘날로 본다면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국가의 이로운 거, 국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물으니까 맹자가 한마디 해요. 왕께서는 하필이면 일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로울까를 따지면은 그 밑에 있는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에 이로울까를 따지게 되고 일반 선비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이로울까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이로움을 다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왕은 의를 얘기해야지 왜 일을 얘기하냐. 국익도 얘기하지 말는 거예요. 왕이 이 얘기를 하면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이 일을 얘기해가지고 나라가 이틀어진다고 하는 것이 맹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동양에서 이런 전통을 존천리 알인욕, 이게 뭐 알자인지 갈자로도 있는 것 같은데,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을 없앤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유주의가 이런 사상에는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이기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아담 스미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가 개인들이 이기심만을 발휘한다고 하면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 동양이나 서양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뭔가 하면요, 개인의 사적인 욕구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욕구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욕구는 결국 적극적으로 사적 소유에 대한 부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동양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더라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국가론의 철인통치 주장하잖아요. 철학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다. 지혜를 탐구하는 자다. 철학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런 철학자들은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본다고 하면 동서양이 막론하고, 이거는 뭐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서양 전통에서 이리간지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부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복음서 보게 되면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부자가 가서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글쎄요. 나눠줬으면 나왔을 텐데. 근데 조금만 나눠주라고 그랬으면 나눠주고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부자 청년이 실행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과 사를 나누어 가지고 국가는 뭐를 수행한다? 국가는 공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개인은 뭐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그러니까 뭐 일만 발생하면은 그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 정치 철학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요. 뭐 근대도 똑같아요. 루소 같은 경우도 사유재산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막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탐욕은 참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탐욕,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를 국가가 막아야 된다. 가능하면 국가는 공적인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거 참 대단히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이기주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건 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때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익에 봉사하는가를 설명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아담 스미스가 저녁 식탁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질 텐데,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으면요. 개인에게는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본성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도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게 동양 철학의 주류가 된 거예요. 성선설이. 그리고 인간은 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원래는 공적인 존재다. 유적인 존재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통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어떤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기적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됐다. 그래서 막스는 인간의 본성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은 인간의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유적 존재,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뀔 것이라고 막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가 과연 옳은 생각, 누구 얘기가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날 인간에 대한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진화론, 사회생물학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막스나 맹자의 생각은 인간의 한 면밖에 못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킨스는 뭐라고 그랬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거 물론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말하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행동 전부 다는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유전자의 일차적인 목적은 뭐죠? 자신의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이 이기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설명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요소가 있고, 그 이기적인 요소가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밝혀주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이기심이 없으면 세상이 다 좋아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피터 싱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피터 싱어는 물론 뭐 마크시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우리의 구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할까요? 뭐 평등 자유주의 이런 입장에 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막시언 레프트가 아니라 다인 레프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기본적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내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달리 얘기하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막스의 입장에 서서, 막스의 인간론에 서가지고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좌파적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싱어입니다. 뭐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그런 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인 요소가 있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어느 정도 이기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사회를 얘기했는데, 피터 싱어는 인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계급이 없는 사회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급이 뭐로 해서 계급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급 내지는 계층은 모든 사회에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도 그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싱어의 기본적인 주장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변하지 않는 본성에 기초해서 사회가 짜여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는 어떤 사회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좌파가 꿈꾸는 세상은 마르크스의 인간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인의 인간관에 기초를 한다, 이기적 인간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싱어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은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은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를 정당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정해주는 하나의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국가는 공익을 산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일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나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관점을 취하다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국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체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유주의 주장의 그 이론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